홍명보 감독이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보통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 그 감독의 전술에 맞는 선수들이 새롭게 기용되거나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 선임이 매우 중요한 건데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이임생 이사가 이야기했었던 라볼피아나라던가 변형 3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홍명보 감독의 베스트 11에서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중용될 가능성이 높으냐. 기본적으로는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가는 플레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울산에서도 박용우가 나간 다음에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내려와서 수비 라인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마땅히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를 울산이 다시 영입을 했죠. 정우영 선수가 오자마자 홍명보 감독이 떠나긴 했지만 홍명보 감독이 정우영을 원했던 것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내려오는 플레이를 원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내려오는 플레이가 그냥 단순하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풀백들이 올라갔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 뭐 왼쪽이라던가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3백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정우영 선수가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팀에서 벤투 감독 이후에 기송용 선수가 국가대표팀을 은퇴하고 그 다음부터 이어서 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저런 역할을 일단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우영 선수가 아마도 이 자리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정우영 선수가 뭐 일단 내려가서 3백을 만들어주고 3백을 만들 때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맹점은 어떤 거냐면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냥 3백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후방에서 빌드업 구조를 만들 때는 3백을 만들지만 볼이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공격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굳이 뒤에 3백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갔다 올라왔다의 이 움직임을 굉장히 폭넓게 해야 되거든요. 물론 황인범 선수도 이러한 역할을 하겠지만 황인범 선수는 비교적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할 때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고 정우영 선수가 이러한 역할을 맡을 텐데 정우영 선수의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과연 정우영 선수가 저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물론 박용우 선수가 이제 울산에서는 저런 역할을 홍명보 감독 시절에 수행을 하긴 했지만 박용우 선수는 기동력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울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박용우가 내려갔을 때 다시금 올라오는 게 약간 느리다 보니까 만약에 내려가 있다가 공격 지역에서 볼을 끊겼어요. 상대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용우 선수보다는 이 자리에 정우영 선수가 이제 약간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손준호 선수의 이제 국가대표팀 기용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준호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몸 상태를 더욱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손준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중앙 미드필더, 과거에는 조금 더 높은 위치 박스투박스처럼도 플레이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준호 선수의 이런 기동력과 활동량 그리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플레이가 자연스럽다는 거 이런 것을 두루두루 고려를 해보면 손준호 선수를 기용해서 이제 정우영 선수의 역할을 손준호 선수가 물려받게 하는 거죠. 뭐 수비 라인 사이로 내려왔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것도 되고 아니면 측면으로 이제 빠져서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3백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어떤 거냐면 3백을 만드는 순간 어쨌든 우리는 아시아 무대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거잖아요. 풀백이 뭐 올라가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공격 숫자를 엄청 늘려놨어요. 그러면 이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운데에 황인범 선수가 있지만 황인범뿐만 아니라 3백의 좌우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왼쪽 라인에서 볼 배급하는 역할, 오른쪽에서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뭐 김민재 선수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선수고 손준호 선수가 약간 왼쪽으로 빠져서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서 손준호 선수가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도 분명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죠. 그리고 앞쪽에서 이렇게 손준호와 김민재가 올라갔다 라고 했을 때는 앞쪽에서 눌러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상대가 역습으로 올라올 때 앞쪽에서 압박을 강하게 거는 거죠. 근데 이 역할도 손준호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에 속합니다. 볼 경합 능력이 워낙에 좋은 선수고 특히나 중국으로 가기 전에도 K리그에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전북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손준호의 볼 경합 능력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손준호 선수도 이 자리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내려와서 3백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가운데로 내려가는 것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처럼 한 명은 김민재고 반대편에 한 명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볼을 잘 배급할 수 있는 선수
이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뭐 우리 대표팀에서 김영건 선수였고, 김영건 선수가 실제로 왼발 킥력도 좋고 볼을 배급하는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 수행했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좀 많고 활약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 자리에 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뭐 권경원 선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한범 선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한범 선수가 K리그에 있을 때도 패스를 배급하는데 워낙에 뛰어난 역할을 했었던 선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한범 선수를 우리가 국가대표팀에서 한 번쯤은 데려와서 써볼 기회가 아마 홍명보 감독이 온 다음에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맞는 역할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한범 선수를 이제 오른쪽에 두고 김민재를 왼쪽에 두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한범과 김민재는 뭐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둘 다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조합을 국가대표팀에서 한 번쯤 고려해 볼 법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풀백을 생각을 해보면 서령우와 김진수, 뭐 이 두 선수가 아시안컵에서는 주전이다. 왼쪽에는 이기재 선수도 있었죠. 이제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3백을 만들 때 풀백은 기동력이거든요. 뭐 기동력이기도 하고, 이제 뭐 3백을 만들 때 가운데로 좀 한 선수가 들어오면 오히려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미드필더가 올라가면서 한쪽 측면 정도는 풀백은 3백을 그냥 만드는 이런 변형 3백을 실제로 홍명보 감독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명재 선수도 이렇게 3백을 만들어 줄 때가 꽤 있었고, 오른쪽에 있었던 김태환 선수, 최근에 윤일록 선수도 3백을 중앙으로 약간 들어와주면서 만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활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3백을 만들었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김진수라던가 서령우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김진수의 기동력이 이제 김영건 선수와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진수가 3백을 만드는 건 괜찮지만 올라갔다 내려왔다의 움직임이 파괴력이 없어졌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본인이 익숙한 홍명보 감독이 이끌었던 울산에서 뛰고 있는 이명재 선수가 기용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이명재 선수가 뭐 3백을 만들 수도 있고요. 과감하게 올라가서 이 기동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왼발로 이제 크로스를 올려주는 것도 좋은 선수니까 이명재 선수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서령우를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에 최근에 황재원 선수라던가 아니면 뭐 최준 선수 같이 기동력이 매우 빠른 오른쪽 풀백을 기용하면서 서령우 선수가 이제 울산에서도 3백을 만들어주거나 올라가는 역할, 뭐 당연히 서령우 선수 같은 경우는 홍명보 감독을 워낙에 잘 알고 홍명보 감독도 서령우를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서령우 선수는 기용을 중심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왼쪽 라인의 선수가 마땅하지 않을 때 서령우를 왼쪽에 두고 황재원 선수를 오른쪽에 둬서 황재원 선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황재원 선수도 이제 왼쪽에서 올라갈 때 3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아니라면 이제 좀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가 오히려 측면으로 벌려주는 이러한 형태로도 가능한 선수예요. 황재원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대구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백 자리에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맞게 뭐 3백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3백이 만들어졌을 때 과감하게 올라가주는 이러한 풀백들을 일단은 우리가 좀 찾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의 스쿼드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풀백이기도 해요. 확실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홍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크로스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용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풀백 자리에 약간은 이제 확실한 특성을 가진 선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빠르게 올라간다거나 뭐 크로스가 좋다거나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다거나, 물론 지금 있는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과거만큼의 풀백의 스쿼드가 안 된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풀백 자리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지역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고 풀백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강인이나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이강인 선수를 중앙 지역이 아니라 이제 측면에 배치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3백을 만들 때 풀백이 3백을 만드는 경우, 이럴 때는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좀 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오른쪽 라인은 이강인이 측면으로 벌리는 것보다 요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공격 지역에 패스를
패스를 공급하는 게 더 수월하고 이게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까 오른쪽 풀백 정도는 3백을 만들거나 가운데로 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이강인을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플레이가 조금 더 적합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넓게 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애초에 토트넘에서도 측면 공격수로 나왔을 때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측면으로 벌려주는 플레이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는 이런 장면도 아마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일단 중요한 선수는 가운데 있는 이재성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홍명보 감독이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이재성 선수가. 그러니까 아까 3백을 만들 때 미드필더가 하나 내려가면 이때 이재성 선수가 내려와서 밸런스를 맞춰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만약에 이제 풀백이 3백을 만들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측면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가 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울산이 최근에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면 김민우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올 때가 종종 있었죠. 김민우 선수가 이제 왼발을 쓰는 공격형 미드필더, 왼쪽 측면, 왼쪽 풀백, 측면도 볼 수 있고 가운데도 뛸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우 선수를 가운데 위치시키고 오히려 측면에 아타루라든가 아니면 루빅손이라던가 이렇게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와서 패스를 뿌려주거나 결정적인 이제 득점 찬스를 맞이하는 플레이에 익숙한 선수를 측면에 두면서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거를 이제 홍명보 감독이 루빅손이나 아타루를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김민우가 측면으로 돌아뛰는 이런 플레이를 좀 선호했었거든요.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서도 윤일록 선수가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던 게 가운데로 들어가면 측면 공격수가 넓게 벌려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올라가서 이 측면 공간을 활용해줄 수 있는 이런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스위칭 플레이를 홍명보 감독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성 선수가 이 자리에서 측면으로 돌아뛰는 이런 플레이도 아마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미드필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는 아마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가운데에 손흥민을 좀 두고 측면에 황희찬을 두는 것도 가능하죠. 황희찬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측면으로 벌려줄 수도 있고 가운데로 들어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풀백의 움직임에 따라서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황희찬 선수의 이제 기용도 아무래도 좀 측면에 있다가 뭐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플레이를 생각을 해보면 홍명보 감독은 앞쪽에 선수들이 가운데 쏠려 있을 때, 그리고 뭐 풀백이 좀 올라가 있을 때, 이게 일단 기본 전형이거든요. 꼭 풀백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뭐 측면 공격수가 빠지고 미드필더가 올라오면 똑같은 전형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가운데에 4명의 선수가 있다 보니까 이 4명의 선수가 스위칭을 하거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가운데에 이제 뭐 김민우, 루빅손, 뭐 아타루, 이청용, 엄원상 등등등등 가운데에서 플레이하면서도 측면으로에서도 뛸 수 있는 이런 유동적인 자원들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겠죠. 3백을 만들었을 때 측면 지역으로 일단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측면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풀백이 올라와서 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에 이 장면에서도 4명의 선수가 중앙에 밀집해 있죠. 그 순간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가운데 있었던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측면 공간을 자연스럽게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풀백이 좀 올라갔을 때 여기서 중앙으로 들어가 있었던 선수가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오니까 다시금 요 공간으로 뛰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제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측면으로 나갔다가 이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가운데에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측면에 풀백이 올라와 있죠. 올라오면서 수비를 일단 한 명 끌어냅니다. 끌어내는 순간 중앙에 있었던 선수가 측면으로 뛰기 시작해요. 수비수를 또 한 명 끌어냅니다. 그러면 다시 가운데 있던 선수가 이 공간을 보다가 끌려나갈 때 이번에 그 뒷공간으로 다시 뜁니다. 그러니까 볼을 잡고 있었던 측면으로 넓게 퍼져 있었던 풀백이 수비가 본인에게 끌려 나올 때 패스를 줄 수 있을 만한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이제 홍명보 감독도 계속 스위칭하는 플레이를 원할 거기 때문에 일단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측면과 중앙을 다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특성을 활용을 하려고 할 거다. 물론 이제 그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에는 그게 감독의 역량이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되겠죠. 울산도 이제 그런 플레이가 답답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이 선수가 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주민규 선수. 주민규 선수는 뭐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뭐 원톱으로서의 역할을 워낙에 잘 해주던 선수인데, 이게 왜 또 주민규 선수가 필요해지냐면
어떤 거냐? 가운데에 뭐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뭐 혹은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사이사이 공간에 있는데 울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요 가운데서 스위칭 플레이라던가 수비를 뭐 끌어냈을 때 공간으로 뭐 다시 들어간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그렇게까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규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후방에서 주민규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앞쪽에서 주민규가 등을 집니다. 수비를 끌고 들어가면서 등을 져줄 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비게 되죠. 이게 사실은 뭐 가장 단순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요 앞으로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내려와서 세컨볼 가지고 여기서 뭐 슈팅, 뭐 패스 이런 플레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민규 선수뿐만 아니라 피지컬이 좋은 조규성 선수도 뭐 저런 역할로 아마 잘 쓰려고 할 거고, 손흥민 선수의 원톱을 기용하는 것보다는 9번 공격수 주민규나 조규성 이런 유형의 선수가 무조건 한 명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애초에 홍명보 감독이 제로톱을 쓰면서 뭐 수비를 유연하게 끌어내거나 세밀한 그런 디테일을 가진 전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번 공격수가 필수적으로 아마 들어갈 거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뭐 수비 라인을 이제 흔들어 놓을 때 측면을 넓게 쓰고 가운데 선수들이 많이 있는 건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거죠. 패스가 이 뒤쪽에서 공급이 잘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황인범 선수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황인범이 연결고리가 돼서 수비 라인에서 올라오는 볼을 잡아서 안쪽으로 볼을 배급해준다. 이 역할을 뭐 황인범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잘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도 2선 라인에 있다가 살짝 빠져나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로 볼을 투입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될 텐데, 이강인과 황인범 선수의 패스는 사실은 뭐 퀄리티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지만 전술적으로 너무 선수들이 앞선에만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수비 라인의 동일선상에만 좀 위치하고 있는, 그래서 상대 수비 사이사이 공간에 갇혀있는 형태가 되면 여기서 또 패스가 답답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울산에서 많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약간 요 공격수들을 요 사이사이 공간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플레이를 그렇게까지 잘 못 가져가고 오히려 공격수들이 앞쪽으로 뛰어가면서 수비 라인에 부담을 주는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원상 같은 선수들도 앞쪽 라인에 좀 붙어서, 주민규, 엄원상 이런 선수들이 수비 라인에 붙어서 이제 플레이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제 미드필더에서 한 선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패스를 건네봤거든요. 근데 여기 패스를 건네받아서 돌아섰어요. 돌아선 다음에 이 안쪽으로 패스를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앞쪽에 있는 공격수를 보시면 수비 라인 사이사이에 그냥 약간 멈춰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상대 수비 라인 안에 갇혀서, 그리고 너무 이제 위쪽으로 배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공간 침투를 좀 계속 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를 끌어내고 침투하고 끌어내고 침투하고 약간 내려왔다가 올라갔다의 동작도 나와야 되는데, 측면으로 끌어내고 측면으로 침투하고 끌어내고 침투하고, 이게 약간은 좀 이제 전술이 딱딱한 올드한 전술에서 좀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에만 계속 집중을 하면서 동일선상 수비 라인 사이에 갇혀서 황인범이라던가 이강인이 이 안쪽으로 볼을 배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무리 우리가 아시아팀을 상대로 한다고 해도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 때도 이제 이런 장면이 늘 많이 나타났어요. 패스를 이제 공급하는 뭐 이청용이라던가 이제 이동경이라던가 아타루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계속 그냥 앞으로만 뛰어가니까 여기서 요 가운데 지역에 선수가 없고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를 줘야 되는 거리가 약간 멀기도 하고 수비 라인 요 좁은 공간으로 패스를 줘야 되니까 패스를 주기도 어렵고 볼을 받기도 어렵고,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에 와서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울산에서 했던 그런 플레이가 기본적으로는 답답함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바그너, 포엣 이런 감독들보다 홍명보가 더 좋다라고 이임생 이사와 축구협회가 판단을 했다면,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그 감독들보다 더 공격적으로 잘 풀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유럽 코치를 붙여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3차 예선의 경기력, 결과도 아닙니다. 결과는 당연히 전력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되고, 경기력적으로 그 모습이 안 나오면 홍명보 감독은 첫 경기부터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 지금 감독 선임이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력이 안 좋으면 비판을 받는 거니까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개선을 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공격적인 측면은 매우 우려가 된다. 아까 뭐 설명을 드렸던 홍명보 감독의 특성에 맞는 곳곳에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죠. 정우영이라던가 손준호라던가 아니면 뭐 이명재, 서령우 뭐 이런 선수들, 이제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맞는 선수들이 주민규라던가 분명히 기용이 많이 될 예정이다. 벤투 감독이 왔을 때도 이제 황인범 선수를 기용을 꾸준히 하면서 황인범 선수가 대표팀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어쨌든 자리를 잘 잡는 선수가 있을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해지네요.